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생성형 AI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생성형 AI가 과연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장장 6개월에 기어서 배우시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뭐 설명해 드릴 건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생성형 AI 특강을 듣거나 향후에도 이렇게 더 여러 가지를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거잖아요. 그때 좀 이제 단어별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챗GPT, 이 챗GPT의 GPT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약자인데 이 생성형 AI의 틀이 되는, 뿌리가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PT를 풀어서 보시게 되면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G, Generative는 뭔가를 생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re-trained라는 게 있는데 이 Pre-trained는 사전에 학습된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공지능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 사전 학습된 모델, 사전에 미리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놈들이 오픈된다는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GPT 지금 5가 나왔죠. 5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사실 이 GPT는 비공개 모델입니다. 여기서 비공개 모델이라는 거는 이 GPT가 어떻게 학습이 됐고 얘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은 폐쇄적인 서비스였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이제 보통 오픈소스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놓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GPT들도 일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을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GPT, 챗GPT4, 오픈AI4도 이런 오픈소스로 된 모델들을 공개했는데 그렇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다 뭐다? 사전에 미리 엄청나게 학습된 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놈을 오픈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다 보면 요즘에 소버린 AI라는 거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버린 AI. 처음 들어보세요? 이 소버린 AI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을 가장 이끌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탑2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일 것 같으세요?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네. 맞추셨나요, 거기?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진짜 인공지능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의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얘하고 연관이 있냐면 사실 걔네들이 하는 거는 다 뭐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전에 학습했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좋겠죠? 그럼 그 하위에 있는 국가들은 그 정도 재력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오픈된 그런 미국이나 중국이 만든 AI를 갖다가 쓰는 행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종속국 형태가 되는 거죠. AI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선제적으로 할 수 없고 종속된 그런 국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이 이 AI 관련해서 우리가 갑자기 폐쇄 정책으로 바뀌어버려 아니면 뭔가 유료화를 시켜 이렇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종속적인 국가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 조금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자 우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AI를 좀 만들자라는 게 바로 소버린 AI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AI 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트렌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AI를 많이 연구하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이런 투자가 엄청 높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갖출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이 AI를 투자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체적인 AI를 좀 많이 만들자라는 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을 막 모집한 것도 혹시 아시나요? 공고를 내서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AI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다 들어와봐 해가지고 지금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간 업체 중에 하나가 우리 네이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그쪽에 들어왔고요. LG도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한 우리 자체적인 AI를 만들려고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이 광주 있죠. 광주가 무슨 도시죠? 빛고울 광주긴 하죠. 근데 또 뭐 유명한 게 또 뭐 있죠? AI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가 AI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AI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전학습된 모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 생성AI가 진짜 극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구글에서 논문으로 발표했던 구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마 조금 컴퓨터 다루시다 보면은 인코딩, 디코딩 이런 거 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비디오 인코딩, 비디오 디코딩.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인코더, 디코더라는 개념을 우리 인공지능에다 녹인 게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인코더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걸 저희가 인코더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뭔가를 추출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텍스트가 들어와요. 저기 보면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죠. 그럼 인코더는 저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 해서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사과에서 정보를 추출한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사과하면 어떤 생각 나시나요? 사과. 생각이 엄청 다양하실 텐데 빨간색, 상큼하다, 맛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인코더는 뭘 하는 거예요? 저 문장에서 사과라는 걸 보면은 사과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빨간색, 맛있다, 상큼하다 같은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인코더는 문장이나 들어온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해하는, 해석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디코더는 뭐냐면 인코더가 어떤 정보를 뽑아주게 되는 걔네들은 사실 다 숫자거든요. 그 숫자들을 가지고 원래 의미로 다시 복원해주는 부분을 저희가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즉 예시에서는 한글을 영어로 복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럼 한글로 철수는 사과를 먹었다는 글자를 집어넣게 되면 인코더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뽑아냅니다.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디코더는 받아들이면 영어로 다시 Charles ate apple이라고 복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뒷부분에 있는 디코더는 어떤 능력이 뛰어나느냐?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생성AI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앞쪽에 인코더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는 능력. 사진이든 글이든 영상이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발전했고요. 뒤에 있는 디코더를 통해서 추출된 정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글을 만들든 음악을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이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상을 집어넣어서 글로 만들어낸다. 사진을 집어넣어서 텍스트로 만들어낸다. 뭐든지 다 이해하고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우리 생성행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PT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해석하고 그거를 생성할 수 있는 거를 함께 반영시킨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통해서 진짜 어마무시한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어떤 글을 쓰거나 아이디어를 받아내거나 아니면 자문을 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대단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GPT는 저희가 이제 버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오픈된 5 버전. 약간 논란이 좀 있긴 하죠. 5 가게 되면서 지금 약간 GPT 자체가 좀 딱딱해지고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멍청해졌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오픈AI에서도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계속 GPT는 발전을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GPT 버전 올라갈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가 괜찮았다 생각하게 되면 학습되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리고 그 모델의 자체의 크기가 부피가 엄청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GPT 레이저가 보시게 되면 GPT-2, 3, 5 갈수록 굉장히 데이터 크기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약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뇌의 용량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일수록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생성형 AI가 어떻게 좀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 활용됐던 AI를 판별형 AI라고 부릅니다. 판별형 AI. 그리고 지금 AI를 생성형 AI라고 부르는데 두 개가 학습을 통해서 찾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기린과 고양이 사진을 넣어서 얘네들을 분별하는 걸 시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거에 판별형 AI는 이 기린과 고양이를 판별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기린과 고양이가 서로 다른 점이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기린과 고양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둘 사이에 차이가 되는 부분이 어디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판별형 AI는 보통 경계선을 만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저 노란색이 기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파란색이 고양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기린과 고양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구별하는 데이터적으로 가르는 공간이 어디일까?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판별형 AI입니다. 근데 판별형 AI는 좀 이제 멍청한 게 뭐냐면 기린과 고양이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저 영역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기린과 고양이 이외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 경계선만 보고 얘는 기린이야 고양이라고 판별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집어넣잖아요. 원숭이가 만약에 저 영역에서 기린 쪽에 속해 있어. 그러면 원숭이 사진 보고도 기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원숭이 사진 집어넣었는데 원숭이 사진이 저 경계선에 고양이 쪽에 가까워요. 그러면 원숭이 사진을 보고도 고양이라고 말합니다. 약간 멍청한 거거든요. 실제 그 데이터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차이점을 학습하려고 노력을 한 게 과거의 판별형 AI입니다. 근데 생성형 AI는 뭐냐? 실제 데이터를 진짜로 이해를 해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분포를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게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얘 덕분에 좀 이제 뭘 할 수가 있게 됐냐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인코더 디코더 한번 설명드렸죠. 앞에 보시게 되면 웃고 있는 남자가 있죠. 그러면 그 웃고 있는 남자를 우리 인코더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코더의 역할은 뭐라고 했냐면 해석의 영역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저 남자의 얼굴 데이터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남자는 수염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얼굴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머리 스타일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석된 정보를 중간에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슬라이드 바처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걸 했냐면 이 인코더가 해석해 준 것 중에서 수염 부분 있죠. 수염 부분의 값을 해석된 거를 낮춰버립니다. 낮추고 나서 그 값을 이제 누구한테 시켜요? 디코더한테 넣어서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디코더는 생성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해석된 값 중에서 수염의 값을 낮춰버리고 얘를 디코더한테 넣으면 무슨 사진이 만들어져요? 수염이 없는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판별 AI는 어떤 데이터의 차이점을 가르는 구간을 찾는 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생성형 AI는 실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얘네들을 조절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면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괜히 생성형 AI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교육 부분에서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었었는데 어떤 게 좀 있었냐면 초반에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약간 강조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오바마가 초창기에 미국에 이제 당선돼서 대통령 지낼 때 그때는 이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 강조됐었습니다. 캠페인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의 업무, 회사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 좀 자동화하면 좋다라는 게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GPT가 등장하게 되면서 GPT를 이용해서 업무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GPT를 이용하면 너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는 트렌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성형 AI 관련 특강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 학술계에서는 이런 GPT 관련된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은 개념에 대해서 밀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Generative Agentic AI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 에이전트라는 게 우리 학술계에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생성형 AI를 써라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고 이런 특강을 통해서도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이 널리 알리고 있죠. 근데 이것보다 지금 학술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율 에이전트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율 에이전트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약간 인공지능에 자율 개념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지능에 자율 개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단순히 생성형 AI를 쓰는 거와 자율 AI를 쓰는 거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구두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생성형 AI를 쓰는 시대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GPT한테 물어봐요. 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구두 종류 알려줘. 그러면 GPT가 조사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구두 쇼핑몰을 만들려면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홈페이지 만들 수 있는 것도 도와줘 하면은 생성형 AI가 홈페이지를 도와줍니다. 제작을.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이 구두를 판매할 건데 이 구두는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될까? 가격을 정하는 걸 알려줘 하면 생성형 AI가 가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생성형 AI한테 하나, 둘, 셋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약간 수동적으로 내가 활용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에이전틱 AI는 뭐냐? 큰 목표만 정해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작업들은 AI가 알아서 선정하고 동작하는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쓰는 사례를 보시게 되면 나는 에이전틱 AI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구두 쇼핑몰을 만들어줘. 나는 큰 목적만 알려줘요. 그러면 에이전틱 AI는 저걸 보고 나머지 세부 목표를 다 정해요. 그러면 30대 여성이 좋아하는 선호도 조사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홈페이지 직접 만들어야지. 가격 측정을 위한 데이터 조사해야지를 스스로 정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에이전틱 AI예요. 조금 더 자율성이 있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성형 AI들은 약간 단방향입니다. 내가 시켜야만 결과물을 주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내가 시키는 거 이외의 부분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보시면 진짜 자율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이전틱 AI가 나오게 되면 진짜 좀 무섭기는 해요. 왜 무섭냐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자료들을 보다가 한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AI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AI가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진짜 AI를 경계해야 된다 라는 답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AI를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AI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게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진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에이전틱 AI를 연구하는 걸 보게 되면 AI가 스스로 뭔가를 판별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민감하게 이런 AI에 대한 윤리 문제나 이런 것들 좀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에이전틱 AI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는 게 MCP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를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패러다임 중에서 제가 그 모바일 시장 설명드렸죠. 지금은 사람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깔죠.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람을 위한 앱스토어입니다. 근데 이 MCP라는 프로토콜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위한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사진을 편집하고 싶어. 그럼 인공지능을 위한 사진 도구를 만들어서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요. 인공지능이 음성을 생성하고 싶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는 관련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뭔가를 툴을 고르는 걸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도구 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표적인 관련된 게 MC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필요한 것을 직접 다운받고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시기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자율성을 엄청 많이 강조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